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예. 정은님 하나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3년 영화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은 제 생각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극장에 들어가 영화를 본다라는 것은 물론 그 한 편의 영화의 재미를 보시는 길이기도 하겠지만은 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아마도 한 해의 영화를 전망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영화 팬들이라면 한 번쯤 새해에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3년이 시작되면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죠? 커다란 새로운 나라가 하나 생깁니다. 아, 예. 다름 아닌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12개국이 하나가 되는 이시, 즉 예. 유럽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세계 영화 산업의 재분할 과정과 함께 예.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 재벌이 세운 영화사 CB2000이라는 영화사입니다. 예. 이 영화사를 2%의 청취자분들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영화사는 유럽의 전통적인 영화사들의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산업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화가 아니라 영상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와 텔레비전과 케이블 TV와 인공위성 방송과 MTV를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영화의 국적이 어디인가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씨 내에서요. 아니요, CB2000이라는 영화사가요. CB2000. 네, 이 영화사는 그야말로 과감한 새로운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 한번 유럽 영화의 현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영화 가장 안 보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 또 네. CB2000의 주주들이 있는 프랑스에서도 프랑스는 영화를 제2의 국가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실제로 프랑스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줄을 늘어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헐리우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들입니다. 네. 게다가 CATV 즉 케이블 텔레비전이 예. 헐리우드 60년대 7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리에 가서 텔레비를 틀면은 놀랍게도 존 웨인이 나와서 불어로 이야기하는 프로를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글쎄요,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 국민들이 그렇다는 게 좀 놀랍죠. 믿어지지가 않네요. 게다가 독일은 예. 2차 대전 패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먼저 헐리우드 직배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나라의 영화 산업은 그야말로 쑥밭이 되었고 물론 뉴저먼 시네마라는 70년대 영화 운동이 있기는 했으나 주류는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또 이탈리아도 역시 독일과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곳에서는 거의 자국 영화가 사라져서 1년에 자국 영화를 약 10편에서 15편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네. 유럽이 헐리우드 영화로 인하여 자국 관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CB2000은 아주 놀랍게도 역으로 그렇다면 아예 헐리우드에 투자를 해서 헐리우드로부터 영화를 만들어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나은 게 아니냐라는 사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92년도에 나타난 영화들인데요. JFK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올리버 그럼요. 스톤. 그리고 다들 미국인들의 양심이라고 엄지손가락을 펼쳐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영화의 자본은 미국 워너브라더즈와 프랑스 CB2000이 반반씩 돼서 만든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절반의 국적은 프랑스 영화인 것입니다. JFK가 칸느 영화제에 상영이 되고 올리버 스톤이 칸느까지 인사를 하러 오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프랑스에서는 이 영화가 케네디에 대한 사건을 더 건드려서 미국 내에서 상영 금지 처분받기를 두 손꼽아 빌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상영 금지 처분되는 날에 JFK는 전 세계에서 박스오피스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원초적 본능 기억나시죠? 폴 바우벤. 그럼요. 금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되어서 119일 동안 무려 103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에서만 네. 어마어마한 영화인데요. 예. 원초적 본능이 칸느 영화제 오프닝 그쵸. 프로그램으로 선택된 거에 대해서 다들 의아하게 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영어로 만든 프랑스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자본이 바로 CB2000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93년도 프로젝트가 CB2000이 만만치 않습니다. 빔 벤더스가 찍는 베를린 천사의 시 2편,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신작, 베르날도 베르톨루치의 리틀 부다, 즉 소년 부처, 그리고 독립국 연합의 택시 블루스를 찍었었던 파벨 룸긴의 신작, 뉴질랜드의 여류 영화감독 1인자 제인 캠피온, 이 아가씨는 그 내 책상의 천사라는 영화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그리고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로 56세에 데뷔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데뷔 드라마를 지닌 비탈리 카넵스키, 여기에 컬트 영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이빗 린치와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에 스티븐 소더버그 신작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B2000이 꿈꾸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얘기드린 영어로 만드는 프랑스 영화이고, 또 하나는 이 시 통합 이후 하나가 되는 유럽 영화를 생각하는 것인데, 끔찍한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유럽 영화는 네. 서유럽과 사회주의 동구권과 독립국 연합, 즉 구소련까지 예. 하나의 유럽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까날블리가 새롭게 그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까날블리 하면은 프랑스에 가시면은 24시간 영화만 방영하는 그 텔레비전 방송국인데요. 저는 빨리 그 MBC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까날블리의 사장은 만홍의 샘을 감독했었던 클로드 베리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영화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이 영화 좋아하는 사장을 둔 방송국에서는 CB2000의 기업주의적 발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2000 방식의 기업주의를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텔레비전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93년에 유럽에 있어서의 영상 산업에 아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CB2000은 공공연하게 유럽 통합 이후 유럽의 3대 영화제가 있죠. 칸느, 베를린, 베네치아. 이 3대 영화제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CB2000은 92년도 칸느 영화제에 돈을 대면서 네. 이 영화제를 9월로 옮기려 했다가 베네치아와 이것은 날짜가 겹칩니다. 그리고 CB2000은 고의적으로 옮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즉, 두 영화 중에 한 영화제는 없어도 괜찮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베네치아 영화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5월 달에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칸느, 베를린, 베네치아의 변한 위상을 한번 보십시오. 베를린 영화제는 지금까지 이른바 예술 영화 또 예. 제3세계 영화를 지원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헐리우드 영화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제작자들은 베를린 영화제를 불러 이름 짓기를 예술이나 알고 있는 촌뜨기들, 꼬마들이 모여서 하는 그 아마추어 영화제라고까지도 불렀습니다. 네. 결국 헐리우드로부터 버림받은 베를린 영화제는 돈을 갖다 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파산 직전에 놓인 베를린 영화제는 결국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위원회가 헐리우드에 찾아가 무릎을 꿇었고, 한번 보십시오. 89년 그 베를린 영화제 그랑프리는 레인맨입니다. 90년 그랑프리는 물론 프랑스의 감독이기는 하지만 헐리우드 자본으로 찍은 코스타 가브라스의 뮤직박스입니다. 네. 좀 심했다 싶었던지 91년에는 이탈리아 영화인 마르코 페레리의 웃음의 집에 상을 주긴 했으나 그래도 잘못 보일까 밉보일까 두려워 감독상은 성급하게 양들의 침묵의 조나단 데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다시 로렌스 캐스탄의 그랜드 캐년의 그랑프리를 돌려줬습니다. 이쯤 되면 베를린 영화제는 예. 그야말로 인상이 구겨도 한참 구긴 셈입니다. 이것은 베네치아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베네치아가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영화의 호의를 베풀며 후시아오시엔의 대만 영화 비정성신화, 예. 중국 영화인 장이모우의 귀주 이야기에 그랑프리를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두 영화는 대만, 중국을 내세웠지만 국적은 일본 영화입니다. 자본이 일본 그렇죠. 건가요? 일본 자본으로 후반 작업을 모두 했고 전 세계 배급 판매권은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일본은 다시 헐리우드 영화의 주주를 갖고 있고 베네치아 영화제는 헐리우드 견본 시장이 돼가는 성격까지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칸느 영화제 하면 예술 영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천만의 말씀입니다. 칸느 영화제는 89년도부터 3년 동안
내내 헐리우드 영화에 상을 갖다 바쳤습니다. 예, 그렇죠. 89년도에는 스티븐 소더버그의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90년에는 데이빗 린치의 광란의 사랑, 마지막으로 91년에는 조엘 앤 이든 코엔 형제의 바턴 핑크. 물론 일정한 수준에 오른 작품들임이 틀림이 없고 또 그 나름대로의 미학을 갖고 있는 영화들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들이 과연 3연속 그랑프리를 차지할 만한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 빌 어거스트 감독의 베스트 인텐션, 메이의 랭턴스용, 최선의 의도라는 영화에 그랑프리를 갖다 줬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빌 어거스트의 이 영화에 자본을 갖다 댄 곳이 바로 CB2000이었었고 네. CB2000이 금년도 칸느 영화제 후원자였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칸느 영화제는 예. 유럽 자본과 미국 자본이 싸우는 전쟁터로 변한 느낌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 세계 영화가 거의 헐리우드의 그 소나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안에 들어간 셈이 되네요. 어떻게 반면에 될까요? 그 유럽 영화에 예. 양심적인 작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대로 이 작가들을 통해서 유럽 영화의 새로운 경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예. 만일 유럽이 된다면, 유럽이 하나가 된다면, 그렇죠. 하나가 된다면. 그렇다면 영화에 있어서 국적은 사라집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도시만이 남게 됩니다. 파리 영화, 베를린 영화, 런던 영화, 로마 영화 이런 것들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이름지어 그 프랑스의 영화 잡지 가이드 시네마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유럽 영화의 새로운 경향은 기억과 유토피아 사이의 싸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걸 들어보십시오. 륙베송의 신작 아틀란티스를 아마 이 프로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영화는 륙베송이 바다 밑까지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럽 영화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륙베송은 바닷속의 유토피아를 찾아가면서 생명의 기원에 관한 기억, 추억에 빠져듭니다. 그것은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오스 게락스는 뽕네프에서 비관주의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프랑스 영화가 아니라 엄격하게 파리 영화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대혁명, 렘브란트, 르네상스의 기억에서 시작해서 아틀란티스의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 유토피아가 가짜라는 것은 레오스 게락스도 관객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그 야심적인 실험적 감독 피터 그리너웨이에 가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은 요리사 도둑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라는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후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영화로 옮긴 프로스페로의 도서실이라는 영화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즉 HD TV 기술이라는 유토피아 속에서 네. 기술의 미래 속에서 예. 셰익스피어라는 기억을 담아냅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전통까지도 그는 테크놀로지에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벤더스에 이르면 이것이 더 복잡해집니다. 벤더스는 베를린의 하늘 이후 이 세상 끝까지 라는 영화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영화는 유토피아를 찾아 전 세계의 6대륙을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벤더스가 찾아가는 것은 전 세계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럽의 기억을 따라서 여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개봉되고 있는 리들리 스캇 감독의 1492 컬럼버스에 이르면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이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영화가 걸작인지 졸작인지는 관객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화는 컬럼버스 500주년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의해 낯선 이가 되는 컬럼버스를 통하여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그래서 그 대륙에 의하여 재편성되는 권력 속에서, 그 권력 속의 컬럼버스를 통해서 리들리 스캇는 거꾸로 새로 태어나는 유럽 대륙에 관한, 즉 미래의 유토피아와 과거의 기억이 하나가 되는 시기에 서서 컬럼버스는 거듭 자문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리들리 스캇는 역사의 문턱 앞에 서서 또 하나의 컬럼버스가 된 셈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움직임에 대해 헐리우드 영화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궁금할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그러나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이런 유럽 영화의 흐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테크놀로지의 전면 확대에 아주 중요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사운드의 풀 디지털화와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80년대가 네. 눈앞에 보이는 누가 봐도 놀라운 화면을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는 영상 혁명을 목표로 하였다면 90년대에는 좀 더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영상 혁명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인가요? 즉 지금까지는 이른바 SFX라고 불리는 특수 효과 기술을 이용해서 SF 영화라는 장르를 개발했는데 전력 질주해왔었던 그렇죠. 것 같은 이 헐리우드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보수적인 과거 장르들을 다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스터 무비나 네. 필름 누아르나 멜로 드라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들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예전 50년대, 60년대에는 보여줄 수 없었던 화면을 통해서 새롭게, 즉 화면은 새롭게, 이야기는 구식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예를 들어보죠. 이를테면은 예, 금년에 개봉되고 있는 예. 이를테면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볼 것 같은 나홀로 집에 2편에 있어서 그 영화의 상당 부분이 스크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로케 장면과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을 합성시켰는데 네. 관객들은 모두 그것이 뉴욕에서 말 그대로 로케를 찍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만들어 놓은 영화들과 결정적인 단절을 헐리우드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것이 헐리우드는 유럽이 하나가 된 것보다 더 큰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레이건 대통령 시절 돈을 번 영화들은 로키, 탑건, 람보,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예. 이 영화들은 공통적으로 팽창주의적 특성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시대에 만들어져 돈을 번 배트맨, 나홀로 집의 1편, 그리고 사랑과 영혼, 터미네이터 2편, 귀여운 여인들은 모두 관료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형은 관료적인 주인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클린턴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고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인 이 정부 속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지 사실 헐리우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헐리우드 영화가 그 시대에 맞는 아메리칸 드림을 만든다는 그 원대한 목표를 버리지 않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부 헐리우드의 양심적인 그리고 재능 있는 감독들은 자기 프로덕션을 만들어 자기 영화를 만드는 일에 또한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기 프로덕션화의 그 첫 출발점은 1970년대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네. 지옥의 묵시록을 찍으면서 조에 트로프 스코프를 만들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스필버그와 루카스가 함께 엠블린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를 만들며 보편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90년대를 겨냥하여 로브 라이너 감독이 지금 어퓨 군면을 개봉시키고 있는 네. 그 로브 라이너 감독은 캐슬 락이라는 자기 영화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터미네이터 2편의 제임스 캐메론은 라이트 스톰이라는 영화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사의 그 이름은 제임스 캐메론은 짐 모리슨 도즈라는 그룹의 열렬한 팬이라고 네. 하는데 예, 예. 도즈라는 그룹의 첫 번째 앨범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노래가 Light My Fire고요. 내 마음에 네. 불을 켜주세요. 네. 라이트와 그들의 맨 마지막 앨범인 LA 워먼의 맨 마지막에 실린 Ride on the Storm의 마지막인 스톰,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제임스 캐메론과 함께 흑인 영화 감독 스파이크 리는 조인트 프로덕션, 또 올리버 스톤, 리들리 스캇, 조나단 데미가 모두 자기 영화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화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헐리우드 자본이건 유럽 자본이건 일본 자본이건 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프로덕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덕션들은 CA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른바 기능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즉 텔레비전에 이어서 CATV라는 이 새로운 괴물이 영화를 다시 한번 싸구려 상품으로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주주 영화사들의 모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코카콜라입니다. 네. 코카콜라는 타임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매체들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네. 두 번째는 석유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니와 마스시다로 상징되는 해외 자본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스사로 대표되는데요. 이것은 머덕 자본으로 만들어지는데 머덕은 잘 알려진 대로 호주의 국제적인 이른바 그 매체 재벌입니다. 이 사람은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잡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영화 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할지언정 영화 예술을 위해서는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국 영화 시장의 규모가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시장은 80년대 들어 전면 재편되기 시작하여서 드디어 91년에 전 세계 흥행 수익의 2배를 국내 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 관객들이 문제가 됩니다. 영화 관객들은 미국 내에서 이제 틴에이저 세대가 무려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 기록입니다. 즉 각계각층의 다양한 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틴에이저들을 목표로 해서 단일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헐리우드로서는 훨씬 쉬운 장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1991년을 기준으로 드디어 세계 인구 규모에서 19살 이하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그 50% 바깥에 속하는 세대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오늘 들려드릴 가장 가슴 섬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2년 2월 런던에서 국제영화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 회의에서 네. 놀랍게도 전 세계의 영화 검열 기준을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내세운 것은 영화는 예술이니까 멋대로 정치적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하여 화면을 잘라낼 수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속뜻은 완제품을 손상받지 않고 더 많이 팔겠다는 속셈입니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 한다면 이 뜻은 바로 우리와 같은 제3세계는 무차별 공세를 받고 원초적 본능과 같은 영화에서 네. 그런 과다한 노출 장면이나 또는 아이스픽으로 상대방을 사정없이 참살하는 장면들조차도 아무 검열 기준 없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장주들은 돈만을 아는 이 극장주들은 이 영화들을 기어이 미성년자 관람 가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글쎄요,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똑같은 그런 검열 기준이 과연 필요할까 참 회의가 드네요. 여튼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그리고 모르겠지만요. 이 회의는 그 93년 2월에 예. 다시